안녕하세요. 저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젊은 나이인지 몰라도 제가 직접 겪고 살아온 제 인생은 참으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라는 존재를 잃은 후로 늘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네요. 태어나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고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지만 저도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가진 것 한 푼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어요. 부모가 없다 그러면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는 건지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곤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제 처지 탓에 저는 제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가진 것도 잘난 것도 하나 없고 남들이 욕하면 그냥 바짝 엎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난 30년을 남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숨죽여 살아왔던 제가 이제서야 비로소 남들처럼 숨을 쉬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제 지난 30년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저는 유년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언니, 오빠, 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다행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지내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기 시작할 무렵 저는 어느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으니 6, 7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선생님들이 저를 아침부터 씻기시는 걸 보며 저는 어디 좋은 데를 가는 줄 알았었죠. 놀러라도 가는 건가 잘 안 입던 고운 옷까지 꺼내 입고서 원장 선생님 방에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는 그분들이 몇 번 저를 찾아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진작 마음에 두시고 입양을 하시려고 계속 고민하셨다 하더라고요. 자궁암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셔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던 두 분은 그렇게 저를 입양해 가셨고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유일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이었지만 이전에 부모님 품을 느껴본 적 없었던 저는 그분들이 제 유일한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양아버지 성을 따라 새 성도 얻었고 이민영에서 조민영이 된 저는 바뀐 이름처럼 그때부터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죠. 제 양부모님은 두 분 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셨고 남의 자식을 거둘 만큼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새 식구 살기에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고 잘 정리된 거실에서 가족들과 TV를 보게 되었어요. 그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낼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이나 행복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가족이 없던 저는 낯선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를 입양해주신 양부모님께 감사했고 그분들께 좋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딸이 되려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떼쓰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은 잘 해내려 노력했었죠. 그런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부모님은 저를 계속 아껴주셨고 그럴수록 저는 더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를 꽤 먹고서 입양이 되었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자식들이야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바랐겠지만 저 같은 입양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를 거둬주신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은혜와 혹시나 잘못해서 또다시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내색은 못해도 늘 마음에 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좋은 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성실히 도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제가 노력한다고 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던 어느 날 양부모님은 큰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셨고 저는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사정도 이해는 했었어요. 애초에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두 분 다 저를 데려가실 여력이 없으셨겠죠. 게다가 양어머니는 몰라도 양아버지는 저와 그리 가깝지 못했으니 제가 두 분 중 누구를 따라갔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설명 못할 분노와 서운함과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차마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입양을 하지 말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저도 양부모님과 지내는 몇 년간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지낼 수 있었고 처음으로 가족의 정을 느껴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이혼하신 양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그 후로 저 같은 아이들이 모여 지내는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가정 생활은 보육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인원도 한참 적었고 일반 가정집 같은 데서 지내다 보니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였죠. 물론 그곳은 저보다 다들 나이도 많고 어린아이들은 없는 탓에 각자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했지만 단체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다 보니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입양되어 보통 가정에서 외동딸로 지냈던 저는 또다시 단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금방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상하게도 버림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진 양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말수도 부쩍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하필 중학생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생긴 바람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 학교에서 저만 친구가 없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외톨이가 되었지만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탓에 반 친구들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걸지 못했고 아마 다른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한심하거나 답답하다 생각했겠죠. 그래도 그런 제게 좋은 친구 하나가 다가와 주었습니다. 새학기가 조금 지나고 전학을 온 친구가 혼자 있던 저를 보고 같이 밥을 먹자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도 친구가 생기고 한창 사춘기 나이에 친구가 가족보다 위안이 되었던 저는 그 친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와 친해진 저는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다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제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보육원에서 자라고 입양 가정에서 크고 그런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또 그 나이에 굳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당시 저는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걸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시거나 얘기하신 적은 없으셨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만큼 믿었기에 가감없이 저의 개인사를 털어놓았던 거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제 얘기를 다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반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돌았고 한 달 만에 전교 모든 학생들이 고아인 저의 사정을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후로 두고두고 제 약점이 되어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전교생에게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야 했죠.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없는 나를 괴롭혀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저는 학교에서 매일 이유 없는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고 그렇게 제 인생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갔어요. 그나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괴롭힘도 끝나려나 했는데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중학교 동창 몇몇이 제 사정을 금세 퍼뜨리는 바람에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저는 무심한 세상 속에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 많기로 소문난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데다가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예뻐하셔서 학교에서 선도부 일도 하고 봉사로 표창도 많이 받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장훈이는 괴롭힘 당하는 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장훈이가 제 대신 나서주고 화내준 덕분에 반 아이들은 대놓고 괴롭히는 게 없어졌지만 다른 반 아이들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급식 시간마다 또 무슨 괴롭힘을 당할까 끔찍했던 저를 위해 장훈이는 3년 내내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반이 달라져도 매번 점심시간 때마다 찾아와주고 시간 날 때마다 제 교실로 찾아와 아는 체를 해준 덕분에 반이 달라진 후에도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장훈이 때문에 저는 그나마 고등학교 3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도 많고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나 같은 걸 챙겨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친구가 저를 반장으로서 챙기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반장이니까 그런 불의를 두고 볼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년 내내 저를 도와주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나 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치도 않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가는 걸 숨길 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장훈이를 넘볼까 싶어 제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죠. 그리고 그저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라도 남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고 장훈이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던 장훈이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사회로 방출되어 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립금으로 나오는 몇백만 원 남짓한 돈을 들고 자취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제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같이 집을 알아봐 주었던 것도 장훈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반지하에 들어가려던 저를 위험하다며 뜯어 말리던 착한 친구였죠. 장훈이는 대학생이 되고 저는 공순이가 되고 점점 더 벌어지는 우리 형편 때문에 하루빨리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여전히 나를 챙겨주는 장훈이를 보며 저는 마음을 쉽게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생활을 잘하던 장훈이는 1학년을 끝내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짝사랑하던 저는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장훈이도 2년간 군대에 있을 게 걱정인지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 보였죠. 장훈이가 입대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제게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나 하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장훈이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혼자 짝사랑하면서 이 마음이 일방통행인 줄만 알았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장훈이도 저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도 민영이 네가 좋아. 사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게 맞는 건지 친구 사이에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물론 지금 당장 사귀자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차피 군대 가야 하고 기다려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나 군대 다녀오고 2년 뒤에도 서로 같은 마음이면 그때 우리 만나보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기쁘던지요. 저는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이 장훈이를 꿋꿋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장훈이가 2년간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장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혼자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전부였었기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훈이 옆에 당당히 서려면 더 이상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뭔가를 해보려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뭘 배우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우선 뭐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때 우연히 국비지원 학원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과 제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리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얼떨결에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제빵을 배우며 열심히 2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무사히 제대한 장훈이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죠. 내가 짝사랑하고 넘볼 수 없다 생각했던 남자와의 연애라는 것이 제게는 기적보다 큰 일이었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별탈 없이 좋은 관계를 이어갔고 저희는 어느새 오래 만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 저희끼리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진지한 관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젊었을 적부터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기르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인생의 아들이 전부셨고 아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들 하나 잘 길러보겠다고 혼자 고생하시면서 없는 살림에 학원 보내 키우시고 덕분에 좋은 대학 들어간 아들이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셨을 테니 그런 아들과 만나는 여자에게 기대도 있으셨겠죠. 장훈이에 비하면 저는 고졸에 돈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으며 하물며 고아였으니 그런 제 조건이 싫어도 너무 싫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나 싫어하실 줄은 저도 장훈이도 몰랐습니다. 아니, 장훈이 네가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를 만나니? 고아이다가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애가 뭐가 좋다고? 그렇다고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기를 해, 공부를 잘하기를 해. 어디 하나 봐줄 것도 없구만. 네가 눈이 삐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나도 괜히 너희랑 신랑이 하고 싶지 않으니 결혼까진 생각하지도 말고 적당히 만나다가 빨리 헤어져.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게 매몰차게 그리 말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반대를 당연히 예상했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어머니가 저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랐나 봅니다. 어머니는 후로 매일 장훈이에게 저와 헤어지기를 요구하셨고 평생 아들 앞에서는 큰 소리 낸 적 없으신 분이 저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우셨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훈이는 저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계속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냈어요. 믿었던 아들이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어머니도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는 저를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섭섭함보다 죄송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어머니도 저희 관계를 인정해주시고 저를 예뻐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장훈이가 3년의 취업 준비 끝에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후로 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그즈음 저희는 30이 가까워졌고 여전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머니는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한 아들이 더 잘난 여자 만나서 좋은 처가댁 얻어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장훈이를 여러 선자리에 끌고 다니기까지 하셨죠. 저와 못 헤어진다고 어머니와 싸우면서도 장훈이 역시 자기 때문에 희생하셨던 어머니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선자리를 나갔고 저도 장훈이가 선을 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민영이 너밖에 없어. 선자리 나가서도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어. 내가 계속 못 헤어지는 거 보시면 엄마도 언젠가 포기하시겠지.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참자.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무척 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훈이는 장훈이대로, 저는 저대로 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인정해 주시길 바랐어요.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 어머니가 바라시는 건 최대한 들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고졸이라서 마음에 안 드신다 하셔서 저는 고민 끝에 방통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때 어머니 덕분에 졸업장을 딴 건 지금도 다행이다 싶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졸업장을 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경영학과를 선택한 탓에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여 4년 만에 방통대 졸업장을 땄었죠. 하지만 제가 대학 졸업장을 따도 어머니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노력해왔지만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결국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장 문제 삼으셨던 건 결국 제가 고아라는 이유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 없으면 고아야. 나도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 그게 내 탓이야? 엄마는 내가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하고 산 것도 알고 엄마도 그런 소리 듣고 치를 떨도록 싫어했으면서 어떻게 민영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도 반쪽짜리 고아 아니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 애비 없이 잘했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있는 거랑 아주 없는 거랑 같으니? 그리고 나야말로 그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고아 며느리 보기 싫은 거야. 남편 없이 자식 키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며느리마저 천의 고아를 들이라 이거냐? 너야말로 네 엄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지. 장훈이는 그런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고아가 될 수 있고 자기도 아버지 없이 자란 반쪽짜리 고아인데 어머니가 저한테만 매몰차게 하시는 게 많은 상처이고 실망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와 저희 사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많이 힘들어지며 저는 차라리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도 저였지만 저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힘들어하는 장훈이를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구나 자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말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장훈이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어요. 민영아, 네가 많이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끝까지 장훈이를 기다려주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총각을 코앞에 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더 버티기 힘드셨나 봅니다. 그 긴 세월을 견디며 결혼까지 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하게 된 결혼 덕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제 딴에는 어머니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의 표시였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희 결혼을 허락하실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집살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저도 고생은 꽤 해봤기 때문에 살림 같은 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막말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얘기는 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지 고아라서 배운 것 하나 없다며 사사건건 혼을 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끔은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 눈에 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암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여전히 가까워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남편은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하게 된 게 마음에 쓰이는지 결혼을 하면서 제게 직접 가게를 차려주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과제빵을 배운 후로 쭉 다른 가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경력을 쌓고 자기 가게를 차리는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저는 창업이 꽤 늦은 편이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으로 제 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덕분에 집 근처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게 된 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가게를 열고 매일 열심히 빵을 구웠습니다. 다행히 오픈 초기에는 동네에 개인 빵집이 없던 탓에 장사는 꽤 잘 되곤 했어요. 오후 정도면 만들었던 빵이 거의 소진되었고 저는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여 밀린 집안일을 챙길 수 있었죠. 매일 살림과 가게를 돌보며 바쁘게 살았지만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를 낳아 더 행복해질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가정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집에 계시던 어머니가 심심하신지 제 가게에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6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며 일을 그만두셨고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 고생한 게 있는데 이 나이에는 좀 쉬어야지. 앞으로 내 생활비는 전부 니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가게 동땡이 부리지 말고 잘해. 어머니는 점심쯤 나오셔서 가게 빵으로 식사도 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훈수도 두고 그러셨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많이 심심하신가 보다 싶어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었는데 제가 걱정해야 할 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 가게 주인 행세를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좁은 가게로 친구들을 부르셔서 계산도 없이 빵과 음료들을 꺼내 드셨고 시끄럽게 떠드시면서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곤 하셨습니다. 게다가 빵 고르시는 손님들에게 자꾸 시비를 거셔서 기분 나쁘다고 떠나신 손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줌마, 그 시식만 계속 먹을 거면 나가요. 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아까부터 빵 고른다면서 계속 주워 먹고만 있고 남의 장사 거덜내려는 거야 뭐야? 거지도 아니고 돈 주고 사 먹어야지 그게 뭐야? 어머, 내가 몇 개나 먹었다고 그래요? 맛을 봐야 빵을 사지. 내가 여기 가게 빵 사준 게 얼만데 거지라고? 아줌마가 사장이에요? 그래, 내가 사장이다. 무슨 가게가 있다위야. 나 참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 노나봐라. 동네 장사는 손님 상대하는 게 구할인데 그렇게 오는 손님마다 쫓아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게 매출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 새로운 빵집이 생겨서 매출을 걱정하던 중에 어머니의 만행은 결정타였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사정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손님한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사장인데 자꾸 사장이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어머니. 뭐? 내가 사장이라 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예, 여기 우리 아들이 차려준 가게 아니야. 그럼 내 가게나 다름없는 거지. 손님 떨어지는 게 내 탓이라 하고 싶은가 본데 빵이 맛있으면 어떻게 해도 찾아오는 거지. 내 탓할 시간에 너나 열심히 해 이거 사. 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하루하루 가게 걱정에 피가 말라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불경기까지 겹치며 저는 월세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다행히 생활비는 남편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지만 가게 운영만큼은 제 힘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들어온 탓에 저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사정을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치고 대출이라도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건물 주인이 제 사정을 안타까워하시며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사정이 어려우면 진작 말을 하지. 내가 몇 달치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급한 불부터 꺼요. 예? 아예 안 받으시면 안 되죠. 밀린 월세는 제가 어떻게든 천천히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야지. 안 그래도 요즘 다들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이럴수록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건물 청소하러도 한 번 못 가고 그 집 빵 한 번 못 팔아준 게 괜히 미안하네. 그동안 꼬박꼬박 월세 내준 거 고마워서 내가 편히 봐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형편 나아지면 줘요. 요즘 이런 분들도 있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간신히 폐업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간청드려서 제발 가게에 나오지 마셔달라 부탁드렸고 덕분에 그 후로 저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가게가 걱정되어 찾아오신 주인 사장님을 뵙게 되었죠. 아휴, 내가 자주 와봐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쉽지가 않았네요. 어째 요즘에는 가게가 좀 돼요? 덕분에요. 폐업까지 생각했는데 사정 봐주셔서 다시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다 아가씨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오늘은 나도 빵 좀 사가려고요. 여기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어쩜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네. 이거 계산해주세요. 아니에요. 계산이라뇨. 저 사장님한테 돈 못 받아요. 밀린 월세 이자만 해도 이거로는 택도 없을 텐데요. 고르신 빵은 들고 가시고 오신 김에 저랑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나 심심하면 종종 와도 돼요? 당연하죠. 저도 혼자 장사하느라 심심한데 오셔서 시식이라도 해주세요. 그날 이후 저희는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혼자 사시는 주인 사장님이 많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오실 때마다 빵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었죠.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딸 같다며 잘해주시는 것도 감사했고 별것 아닌 것도 칭찬해주시고 저한테 다정한 말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 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을 만큼 저는 그 건물주 사장님이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평화로운 날들이 흘렀고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은 원래 심장 쪽이 좋지 못해서 꾸준히 병원을 다녔어요. 아버님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혈압 관리도 하고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아버지와 똑같이 죽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저와 어머니는 혼비백산했고 남편이 실려간 병원으로 쫓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남편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하고 보냈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사고였다면 수술이라도 하고 희망이라도 빌어봤을 텐데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저희는 결국 남편의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부 꿈인 것처럼 당장이라도 깨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셔도 남편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저는 도저히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연애 10년에 결혼 생활이 겨우 3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려준 가게 자리 잡고
곧 아이도 낳자 약속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남편이 먼저 떠날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아까워서 저한테 주기 싫었던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겨우 35살, 너무 아까운 나이에 떠났기에 누가 봐도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르죠.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거사. 우리 아들 살려내. 너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있는 집에 장가가 쓰면 그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생고생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돈이라도 잘 벌었어 봐라. 우리 아들이 살아있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그때는 저도 남편의 죽음이 전부 제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차라리 내가 남편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정말 더 좋은 여자 만났더라면, 그러면 우리 가게 매출 걱정하지 않고 일도 덜 했을지. 어머니는 제 탓을 했고 저도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저는 장례 기간 내내 너무 힘들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틀 굶었는데도 너무 울어서 그런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기력도 없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 발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어머니가 드시다가 남겨두신 편육을 집어먹었습니다. 그게 맛있어 보여서 먹었겠나요? 어떻게든 끝까지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살려고 먹었던 것뿐이죠.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그게 찢어 죽일 만큼 미우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억지로 편육을 씹어 삼키는 걸 보고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인간이 미쳤나? 네가 지금 입맛이 돌아? 남편 잡아먹고 그게 넘어가냐? 아, 어머니, 놔주세요. 놔주세요. 저는 편육을 먹는다고 화가 난 시어머니 손에 머리털이 한 움큼 뽑힐 만큼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체력으로는 어머니 정도는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도와달라 소리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군가 달려와 제게서 시어머니를 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날려 시어머니를 바닥으로 패대기 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건물주 사장님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사람 머리채를 잡아? 당신은 뭐야? 가족 아니면 빠져. 나의 시엄마야. 내 아들 잡아먹은 년한테 이 정도 해도 되는 거라고. 뭐? 시엄마? 나도 이 사람 가족이다. 내가 얘 엄마야.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다들 놀랐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나 얘 엄마예요. 민영이 내 딸이라고. 내가 당신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저를 일으켜 데려간 그분께 몰랐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엄마는 어려운 형편 탓에 저를 키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네 아버지 죽고 나 혼자 먹고 살기는커녕 어린 자식 입에 풀칠도 못해주는 형편이었어. 너한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했고 정말 막막했다.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너는 자꾸 배고프다 그러지. 어린 너 데리고 일 다니는 것도 어렵지. 그때는 정말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었어. 근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보는 게 엄마일 건데. 그래서 잠시라 생각하고
너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다. 어떻게든 돈 벌어서 다시 데려가려고 그랬었어. 하지만 그 사이 저는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그게 차라리 제게 나은 선택일 거라 생각하며 저를 포기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양부모님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저를 찾지 않는 게 저한테 나을 거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게 유산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건물도 가지게 되셨고 가끔은 저를 찾고 싶으셨지만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까 싶어 저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저를 보고 어릴 적과 많이 닮은 얼굴에 저를 왠지 낯설지 않다 생각하셨고 저 몰래 제 뒷조사를 하셔서 제가 어릴 적 헤어진 딸인 것을 알게 되셨던 거죠. 나중에 네가 내 딸인 걸 알고도 내가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어. 어찌됐든 내가 널 버린 건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나면 네가 나를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다. 차라리 옆에 두고 가끔 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네가 나를 아주 떠나버리면 어쩔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언제 말을 해야 하나 계속 기회만 보다가 결국 이때까지 말을 못했구나. 저는 그제서야 건물주 사장님이 별 이유도 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제 가게를 찾아와 주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보다 잘해주시는 걸 보고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더니 그분이 정말 우리 엄마였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우리 엄마예요? 내가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때 저는 말 못할 감정 때문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이 그동안 너무 고단했기에 내게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제게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너를 찾았을 텐데. 보육원에서도 네가 부잣집에 입양돼서 유학 가서 잘 산다 그러길래 나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지. 네가 이 고생하고 사는 줄은 몰랐다. 나중에서야 너라는 걸 알고도 그동안 내가 널 방치했던 게 용서가 안 되고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그래도 이제 엄마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남은 인생은 전부 너를 위해서 삼아. 응? 평생 엄마 정을 그리워했던 제가 엄마가 저를 버렸다 한들 어떻게 그런 엄마를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용서했고 그 후로 상처를 딛고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엄마라는 존재가 어색하기만 했지만 제가 정말 엄마 딸인 것은 맞는지 생각보다 많이 닮은 모습에 요즘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엄마 건물 안에서 빵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에게 고소를 당한 시어머니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고 그 후로 제가 보기 껄끄러우신지 이사를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속상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시길 바라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고 제가 언제 또 사랑을 찾고 재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 엄마와 못 나눈 정을 나누는 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자 행복입니다. 그럼 제가 어렵게 다시 찾은 제 행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된 50대 사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딱한 인생을 살아왔다 싶은 저였는데 제가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드디어 행복을 찾게 되어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팍팍하여 남이 잘 되는 일은 일부러 찾아듣지 않는데 막상 제가 기쁜 일을 겪고 보니 제 행복을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이런 일은 주변에 알려야 가장 좋은 일이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딱한 사정이라 연락하는 식구들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다 보니 이런 곳 말고는 어디 떠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여러분 주변의 지인이라 생각하시고 기쁘시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쁜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제 고생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경상남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5남매 중 셋째 딸로 위로 언니 오빠와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두었습니다. 중간에 딱 끼어서 태어난 셋째 딸이었던 저는 우리 집에서 별로 환영받는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뱃일 하시던 아버지와 어촌마을에서 잡일 거들어 생계를 이어가셨던 우리 엄마한테 5자식 중 예쁜 것은 오빠나 남동생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언니는 장녀라서 일손 거둔다고 좋아하셨고 제 밑에 여동생은 애교가 많은 편이라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반면에 저는 동생처럼 예쁘게 굴지도 못하고 언니만큼 일손을 거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집에서도 별 쓸모없는 자식이 되었죠. 엄마는 그런 제가 밥이나 축낸다 싶으셨는지 제게 별로 애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밭일 나가신 엄마 대신 언니에게 길러졌고 밑으로 연달아 태어난 동생들 때문에 나중에도 부모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시골 동네에서 자식 하나하나 챙기며 키울 때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걸로 부모님에게 서운해한다거나 투정을 부린다거나 할 순 없었고 서운하더라도 그냥 그게 내 복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마음 붙일 곳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미역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니 오빠처럼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제 차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시작한 미역 공장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미역을 빨고 있다 보면 미역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질려버리거든요. 손목이 나가도록 공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은 차비만 빼고 집에 가져다 드렸었고 그렇게 온몸이 쑤시는 것 같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저녁찬으로 또 미역국과 해초 반찬들만 내어주셨습니다. 가끔은 그게 얼마나 서글픈한지 말이에요. 저도 그 나이 먹고 반찬 투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일로 속이 상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동생들은 계란 후라이라도 얹어서 밥을 먹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우리 엄마는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평생 저한테는 후라이 하나 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닭이 아침마다 2-3알씩 알을 낳으면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 오빠 하나, 막내 동생 하나, 그리고 가끔 언니나 여동생이 하나씩 챙겨 먹고 언제나 저는 늘 마지막 차례이다 보니 그 집 살면서는 계란맛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차례를 뺏기고 하면 다른 형제들이라도 나를 안쓰러워해야 했는데 우리 집에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 그런 건지 같은 형제들끼리도 양보하고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동생들은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 칭얼댔고 언니나 오빠는 먹어야 머리를 굴려 공부를 한다며 당연한 듯 받아먹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계란만 보면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제가 지금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 때문인지 우리 가게에서는 계란 후라이가 무조건 서비스예요. 요즘같이 달걀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그 돈은 차마 못 받겠다 싶더라고요. 이 정도 말했으면 우리 집에서 제 위상이 어느 정도였을지 제가 식구들에게 무슨 마음일지 알만 하실 겁니다.
저는 날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에 평생 대꾸 한 번 못하고 살아왔고, 그러다 나이 먹고 엄마 손에 등 떠밀려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 갈 때도 찍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제가 시집 갔을 때 나이가 겨우 23살이었어요. 요즘 23살이면 한창 좋을 나이 아닙니까? 대학 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나이인데 우리 엄마는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거둘 만큼 거뒀다며 저를 곧장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공부한다고 아직 결혼을 안 했었는데 우리 집 형제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도 저였어요. 엄마는 일찍 시집 가면 내 가정 꾸리고 좋은 거라 하셨지만 저는 그게 부모한테 버려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혼수라도 좀 해줬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내가 가져다 준 월급에서 얼마씩 따로 챙겨서 시집 갈 때 주겠다던 엄마는 막상 내가 시집을 가게 되니 입을 싹 닫더라고요. 화장대 하나 해갈 돈이 없길래 내 돈은 없냐 물었더니 그때 그 돈이 어디 여태 있겠냐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셨었죠. 아무리 없이 산다 그래도 20년 넘게 키운 자식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도 안 쥐어줄 수 있는 건지 내가 그 집 딸은 맞나 싶어서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집 가면서도 혼수 없이 맨손으로 들어갔고 나중까지도 그 일로 두고두고 시어머니께 구박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선보고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했던 건데 솔직히 시집을 가면서 조금 후련한 것도 있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살았으니 차라리 시집 가서 내 남편 만나서 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애 결혼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얼추 마음 맞아서 결혼하는 건데 설마 남편도 내 편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 등 떠밀려 선을 보고 시집을 갔던 곳은 우리 동네에서 가깝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언니랑 동생한테는 먼데 시집 갈까봐 젓가락 멀리 잡지 말라 그러더니 나는 왜 그렇게 먼데 보내놨는지 말이에요. 시댁은 제가 살던 고향에서 차 타고 4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동네였는데 거리도 멀고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어서 결혼 후에는 친정에 거의 가보지도 못했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나를 그리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고향을 떠나 생판 모르는 남의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도 너무 어렸고 집 밖에 모르던 제가 하루아침에 낯선 동네, 낯선 환경에서 지내려니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와 늦둥이 남편 둘뿐이었는데 환영받을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두 사람 누구도 저를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시골 남자라 그런지 무뚝뚝하게 굴었고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시집온 며느리를 종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간 첫날부터 30개도 넘는 그 집 장독을 다 닦아야 했어요. 며느리 올 때만 기다리신 건지 먼지 뽀얀 장독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었죠.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은 건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에서 시댁 농사일을 거들고 집안일을 돌봤고 그건 하루 종일 장독을 닦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식사를 차리다 보면 차라리 미역 공장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때는 욕하는 사람이라도 없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매번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욕지거리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서러운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죠. 가뜩이나 나이 많은 남편은 어린 마누라 챙길 생각도 하지 않고 맨날 뭘 하는지 퇴근하고 술 마시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한창 신혼이라 할 때 신혼은 즐기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 술 취한 남편을 부축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잘하면 저런 꼴이 없을 건데
네가 얼마나 애교도 없고 목석같이 굴면 우리 아들이 저러겠니. 하여간에 어리고 똑 부러진다 그래서 먼 데서 며느리로 데려왔더니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고 지 서방한테도 잘하는 게 없네. 아이고 저런 걸 어디다 쓸꼬.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또 제 탓을 하시고 저는 그런 구박을 매일 겪어야 했습니다. 유배 생활도 다 적응하고 산다더니 저도 어느덧 구박받고 욕받지 않은 일상에 익숙해져 갔고 제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해 겨우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도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숨막히던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구박을 받았지만 제 딸은 저한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논팽이 같은 남편과 마귀 같은 시어머니를 피해 아이만 바라보며 매일을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버티기만 해야 한지 몰랐지만 버티다 보면 행복한 날도 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날이 오지 않더군요.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얼마 뒤 직장에서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랑 대판 싸웠다 그러더니 회사에서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잘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역 공장에서 몸쓰는 일을 하던 남편은 일을 그만두니 집구석에서 무료한 건지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남편이 집에서는 술을 잘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아들이 술 마시는 걸 끔찍이 싫어하셨거든요. 나한테는 개차반같이 굴어도 자기 엄마한테는 효자처럼 굴고 싶어 하던 아들이었으니 시어머니 계실 때는 자기도 참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해고까지 당하고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술을 달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일자리 잃고 집에 돈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며 남편 몰래 숨겨보기도 하고 달래도 받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술 먹고 자버리면 그만이라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인간이 술을 마시고 자꾸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가져와. 술. 그만 좀 해요. 벌써 많이 마셨잖아요. 이게 서방이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어디 말대꾸를 있어? 말대꾸는 내가 무슨 말대꾸예요. 당신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제발 그만 마셔요. 야, 너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이제 네 세상이다 싶냐? 그래서 네 서방도 무시하고 이러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니까 이제는 네 서방으로도 안 보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선영이도 보고 있는데 그만 좀 해요. 애 놀라겠어요. 이런 씨, 낳을 거면 아들을 낳지. 별 필요도 없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괜히 밥만 축내고 있고 말이야. 하여간 집구석에 쓸모있는 인간이 없어. 남편은 언젠가부터 술에 취해 딸아이 앞에서까지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저는 아이 귀를 막고 그 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술이 잘못이지 사람이 무슨 죄겠냐 싶어서 참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당장 사는 게 막막해서 그럴 거라며 이해해보려 노력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일자리를 알아보기는커녕 밖에서고 집에서고 늘 술만 달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린 딸과 저는 남편의 폭언과 난동을 쳐다보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는 거리낌 없이 제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이 깨면 매번 똑같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곤 했어요. 그쯤 되니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미안하기나 한 것인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차마 이혼 생각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혼해서 혼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딸아이 데리고 혼자 잘 살 수 있을지, 아이에게 아버지 자리를 뺏으면 어쩌지, 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다가도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일이라면 뭐하러 그런 놈이랑 붙어 사냐며 당장 헤어지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답답하다 할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차라리 혼자였더라면 선택이 쉬웠을지, 자식이 있는 입장이라 당시에 저는 내가 좀 참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참고 견디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날 때부터 참고 견디는 것이 제 생활이었고 특기였던지라 그런 건 제가 또 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나 하나 참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더니 그게 남편에게 여지를 주는 일이었어요. 나를 두들겨 패던 남편은 나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건지 어린 자식에게 화를 내고 손을 대려 했습니다. 여태 잘 참았다 생각했지만 남편이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한 순간 저는 아이 때문에라도 한시도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도망쳤습니다. 막상 도망쳐 나왔지만 저는 도저히 갈 곳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외지인인 저보다는 동네 토박이인 남편 편이었고, 저는 혹시 사람들이 남편에게 나를 데려다 줄까 싶어 한시급히 그 동네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하루 묵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했던 저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친정에서 아무리 차별받고 컸어도 그래도 나도 자식이고 그 집 딸인데 설마 그런 나를 부모마저 모른 척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밤늦게 친정집 앞에 도착해 대문을 두드리자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엄마, 나예요, 은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여? 엄마.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려 하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싸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 손에 아이를 붙잡고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엄마는 제 사정을 단박에 아셨나 봅니다. 그리고 한번 시집간 딸은 그 집 귀신이라 생각하시는지 저와 외손녀를 보고도 말없이 대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나마 친정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얼마나 서럽던지 그나마 남아있던 가족애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네요. 이제 더는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연자실하여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더니 집에서 막내 동생이 나와 제게 쌈짓돈을 쥐어주더군요. 누나, 어제 매형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절대로 문 안 열어줄 거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차비해. 누나,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나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나는 무슨 존재였을지 저는 나를 낳은 부모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런 놈한테 시집가서 10년 가까이 고생만 하고 얻어맞다가 도망 나온 것도 다 부모 탓인 건데 결국 부모 잘못 만났다는 죄로 사람 인생이 이렇게나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네요. 결국 저는 어린 동생이 건네준 돈 얼마를 쥐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차를 잡아타고 무작정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은 그나마 제가 한번 가봤던 곳이었고 그래도 큰 도시이니 가면 뭐라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 부산에 도착한 저는 터미널 근처에서 제일 저렴한 여관방에 들어갔고 딸아이를 일찍 재워놓고 그날 밤새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려니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그게 제가 30년 겪은 모진 인생살이였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제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중에는 돈도 없고 아이 학교도 곧 보내야 하는데 주소지도 없으니 이걸 어째야 하는지 앞으로 혼자 딸과 먹고 살 걱정을 하려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어디 맡겨야 할지, 살림 살던 나한테 누가 일자리를 주기나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여관방에 어린 여자애 혼자 두고 나다닐 수도 없었고,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돈을 덜 받아도 되니까 애를 좀 데리고 있고 싶다 하는데도 그런 제 처지를 봐주시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도시 생활은 처음인지라 며칠 일해주고 돈을 떼이는 일도 있었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일 구한다고 정처 없이 길을 헤매고 고생고생을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자식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교 갈 시기가 지났는데 학교도 못 보내고 있고 내가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당장 고정적인 일자리라도 구하면 마음 놓고 아이 학교라도 보낼 텐데 도움받을 길도 없이 이도저도 못했던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고 야무졌더라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제 머리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네요. 그래도 그리 오래 맡겨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맡겨두고 금방 다시 데려와서 아이를 내가 키우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놨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거기까지 갔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죠. 엄마, 나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데려가. 나랑 같이 살아. 선영아, 엄마가 선영이를 데리고 일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잠시 여기 맡겨놓는 거야. 엄마가 절대로 선영이 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잠깐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싫어. 친구들 싫어. 필요 없어. 선영아, 너 여기 있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어. 선영이 학교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학교? 학교 갈 수 있어? 다른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걸 물끄러미 바라만 보던 아이는 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조금 진정하는 듯 했어요. 저는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시장에서 사온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아이에게 건네주며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며 아이를 회유했죠. 자, 여기 가방이랑 사왔잖아. 여기서 지내면 선생님들이 학교도 보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신대. 계속 엄마랑 있으면 선영이 학교도 못 가고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 있자. 응? 아이를 겨우 달래서 떼어놓은 저는 자리만 잡히면 바로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절대 입양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보육원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부모들이 많은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는 듯 했지만 저는 보육원을 믿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죠.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쓰는 것은 돈 한 푼이 아까워서 남이 버린 것 주워다 입고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겨우 보증금 구할 돈을 모으는데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반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이를 악물기 위해서 잠시 참아야 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괜히 아이 보러 갔다가 못 떨어지고 아이를 찾아오게 될까봐 제 마음을 단단히 먹기 위해 그런 좌충수를 두었었죠. 하지만 결국 그게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년 만에 단칸방을 겨우 구해 보육원을 찾아갔더니 그 사이 아이는 이미 한국에 없더군요. 제가 분명 데리러 오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보육원 원장은 제 딸이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제 아이를 해외 입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답답해서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선영이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애를 보냈는 게 말이 되나요?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보육원을 운영했지만 데리러 온다 그러고 영영 안 찾아오는 부모들이 거진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 애를 계속 데리고만 있겠어요? 좋은 기회 왔을 때 보내는 게 애한테도 좋은 일이지. 지금 부모 자식을 생이별을 시켜놓고 아이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보세요. 솔직히 자식 하나도 제대로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애를 맡겨놓고 갔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요? 지금 와서 애를 데려간다 해도 가서 아이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애 다시 데려가 놓고 얼마 안 돼서 도로 맡기러 오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그리고 해외 입양 가면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훨씬 잘 살 텐데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은 선택 아닌가요? 낳았다고 다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애들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입양 가면 그게 애들한테도 좋은 거지.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발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일이라 말하는 원장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화가 나면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가 입양되어 가서 넉넉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다면 제가 생각해도 자식에게는 그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았으니까요. 저만 해도 부모랍시고 낳아놓고 방치한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이 어찌 되었나요? 그걸 생각하면 저도 제 딸에게 그리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원장의 현실적인 말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따져 묻지도 못하고 아이가 입양 간 주소도 알지 못한 채 보육원을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나 싶지만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데려온다 한들 살림살이 하나 없는 단칸방에서 애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도 전부 제 핑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삶이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혼자 딸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가 나를 떠나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떠난 아이를 찾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고생은 나 혼자 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딸이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을 딸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 고생도 나 혼자 해서 다행이었지 싶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버린 제 죄책감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아이를 잊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늦지 않았다고 재혼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남의 자식 키우거나 새 자식 얻기 싫어서 재혼도 안 했고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내 딸이 좋은 곳에 유학 간 셈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매일 딸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은 사실이었네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와서 부모 탓하면 뭐하고 세상 탓하면 뭐할까 싶어서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갔죠. 그래도 목숨은 질긴지 그냥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이제서야 조금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자가는 아니지만 내 몸 누일 전셋집도 하나 있고 싸구려 백반집이어도 사장님 소리 듣고 장사도 하고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딸도 다 컸을 텐데 보고 싶기는 해도 외국 나가 있는 자식을 이제와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혼자 하던 식당 일이 버거워 홀을 봐줄 직원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좀 있는 내 또래 사람이 와줬으면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더라고요. 나는 나이 좀 있는 아줌마를 구하는데 아가씨 약해 보이는데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식당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래저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힘도 세고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저 믿고 한번 써봐 주세요. 젊은 사람이 힘든 일을 제대로 할까 싶어서 안 뽑으려고 그랬는데 꼭 일을 해야겠다며 사정하는 얘기에 저도 마지못해 그 아가씨를 직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뽑으면서도 젊은 사람이 다른 일 놔두고 왜 이런 데서 일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정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저도 더 묻진 않았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서로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아이 사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예, 별로 힘든 것도 없고 재미있어요. 은영이 너는 어쩌다가 이 일을 한다 그랬어. 너 정도 되면 더 좋은 일 많지 않니? 제가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써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다들 대학 나오니까요. 그러냐? 하긴 요즘 죄다 대학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네. 사실 나도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다고 고생 많이 했었어. 옛날에 나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도 비슷한가 보다. 사장님은 자녀분 없으세요? 한 번도 가족 얘기는 안 하시네요. 가족? 내가 가족이 어디 있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왜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결혼? 하긴 했었지.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이네. 근데 10년도 못 살고 끝났어. 남편이 워낙 개체반이었거든. 이혼도 못하고 도망 나왔다가 그 인간 죽고서야 겨우 연이 끊겼지. 술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술 때문에 죽었다더라고. 그 인간 죽었다는 소리에 나도 그제서야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 혹시 찾아올까봐 엄청 겁먹었었거든. 그럼 두 분 사이에 자식은 없으셨어요? 아유, 자꾸 내 얘기를 왜 물어? 내 얘기는 재미있는 것도 없어. 이리나 하자. 자식 버리고 살면서 내 딸 얘기는 평생 해본 적이 없기에 저는 자꾸 묻는 그 아이의 물음에도 계속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그 애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틈날 때마다 저한테 자식 얘기를 묻곤 했었어요. 우리 딸이 잘 컸으면 딱 그만했을 것 같고 또 우리 딸아이 어릴 적이랑 많이 닮은 듯한 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헤어진 딸 얘기를 하게 되었죠. 사실 나도 딸이 하나 있어. 은영이 네가 올해 28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딸이랑 딱 동갑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이랑 이름도 비슷하네. 우리 딸은 선영이거든. 선영. 그래요? 근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따님은 지금 뭐 하세요? 글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사실 옛날에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입양 보냈거든. 그 뒤로 소식을 몰라. 벌써 20년이 다 됐으니 세월 참 빠르네. 그럼 20년 동안 보고 싶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찾으셨어요? 내가 버린 새끼를 이제 와서 찾으면 되나. 그냥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야지.
미국 간다고 소식 끊겨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도 요즘에는 어떻게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에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찾아서 뭘 하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남 앞이라 말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도 딸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버려놓고 다 큰 자식 앞에 어미랍시고 나타나는 건 참 염치가 없다 싶어서 말을 그렇게 했죠. 그날 제 얘기를 들은 직원 아이의 표정이 묘해 보이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출근도 하지 않고 소식이 갑자기 끊겨버렸어요. 그동안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우리 딸 생각나서 가족처럼 잘 대해주었던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식이 끊기니 저도 참 황당하더군요. 월급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는 집도 모르고 전화는 받지도 않기에 저는 그대로 그 직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세차게 비가 오는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장모님, 저 선영이 남편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지만요. 장모님, 선영이가 실종됐습니다. 집에 유서를 쓰고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혹시 장모님은 선영이가 어디 갔을지 아실까 싶어서 연락 없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짜고짜 나를 찾아와 내 사위라는 그 사람은 20년째 본 적 없는 내 딸이 실종되었다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남편이라고요? 내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사위는 긴 말할 수가 없다며 짧게 상황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제서야 우리 가게 직원이었던 그 아이가 내 딸 선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새끼를 지척에 두고도 어떻게 몰라볼 수 있는 건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나중에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위에게 딸아이가 쓰고 갔다는 유서를 받아본 저는 그대로 포구를 뚫고 정처 없이 딸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서에는 아이가 내내 저를 원망하는 글만 적혀 있었어요. 어릴 적 꼭 찾으러 오겠다고 해놓고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원망, 20년 세월 동안 자기를 찾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나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그 유서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나를 찾아 묻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내 가게에 와서 자꾸 딸이 보고 싶지 않냐 캐물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와서 찾아 뭐 하겠냐는 소리를 했고 딸은 그 말을 듣고 좌절하여 유서를 쓰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진심이 그게 아니었지만 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나를 원망했을지 저는 딸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나기 전에 딸을 찾아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죠. 저와 사위는 각자 딸이 갈 만한 곳을 찾기로 하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떠올리려니 쉽지 않았지만 오래전 기억을 더듬으며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역도 가보고 터미널도 가보고 예전 보육원 자리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그 보육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고 유서를 쓴 아이가 터미널에 있을 이유도 없었죠. 계속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가기 전날 제가 딸아이를 데려갔던 장소였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바다나 보자며 바닷가 앞에서 하루 묵었었는데 혹시 거길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 민박집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20년 전 그 민박집은 낡은 그대로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는 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자신을 찾아와 주길 바랬던 아이를 보니 아이가 평생 나를 이렇게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선영아, 너 정말 선영이 맞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를 찾았네. 엄마가 마지막까지 나를 못 찾으면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죽겠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럼 엄마는 자식 버려놓고 잘 살았어? 나는 매일 엄마 그리워하면서 죽고 싶어도 참고 살았는데 엄마는 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없었다더라? 선영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그렇게 말한 거는 남 앞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자식 버려놓고 다 컸더니 찾고 싶다 그러면 욕심 아니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없어야 네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정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동안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게 되었죠. 미국으로 건너간 딸아이는 그 집에서도 저를 그리워하며 계속 겉돌기만 했고, 그래서인지 그 집에서 다른 자식들과 차별을 받다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건너와 지냈답니다. 그제서라도 저를 찾고 싶었지만 지내던 보육원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저를 찾을 수 없어서 혼자 고생을 많이 했다네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일찍이 가정을 꾸렸고 남편의 도움으로 결국 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자식 앞에서 그런 무정한 소리를 했으니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말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그게 제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20년간의 잘못을 빌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너 버린 거 아니야. 엄마는 평생 네가 잘 살기만을 바랬어.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가진 적 없고 무능력해서 날 떠나야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엄마가 잘못됐어. 미안해, 선영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그날의 기적 같은 재회로 저는 다시 제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고 몰랐던 사위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대신 내 딸을 챙겨주고 중요한 순간에 나를 찾아와준 사위가 참 고맙더군요. 그런 사위 덕분에 저는 딸아이와 무사히 화해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이 한국에서 영어교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지금이야 우스갯소리로 미국 가서 영어라도 배워와서 다행이라 말하지만 그 어린애가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만 생각하면 저는 과거를 수십 번도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돌고 돌아 내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는 지금도 자식을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지 어렵기만 하네요. 그래도 딸아이는 저와 20년 만에 만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는 예쁜 손녀까지 낳았고 덕분에 저는 요즘 어린 손녀 보는 행복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일찍 결혼하면서도 몸조리해줄 친정엄마가 없으니 아이 낳을 자신이 없었다는 딸의 말을 듣고 옛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랑받고 자랐고 좋은 엄마 밑에서 컸더라면 내가 내 자식을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잘 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사랑을 잘 모르고 컸지만 저는 늦게라도 제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는데 제가 정말 그 나이까지 정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딸에게 못해준 것을 전부 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제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